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PCR 최재형 변리사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법인 PCR 최재형 변리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예, 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법인 PCR 최재형 변리사입니다. 오늘 소재 부품 장비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의 협동 로봇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교류에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하실 때 지식재산을 활용하실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과 관련하여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개발 수행 프로세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하실 주제를 선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 선정하시는 활동 자체를 R&D 기획이라고 보통은 하고요. 그 R&D 기획은 경쟁회사나 경쟁회사의 제품, 그리고 경쟁회사가 이제 제출한 논문이라든가 기타 관련 자료들을 보고 이제 향후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 이제 경쟁 시장 상황에서 연구개발을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할지를 이제 기획하시고 선정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연구개발 대상물들은 연구 수행 단계를 거쳐서 실은 결과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물은 시제품을 거쳐 양산품 형태로 나오게 되어 활용이 됩니다. 활용은 크게 이제 그 실제 제조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라이센싱 등을 주는 이제 라이센싱을 허락함으로써 그것을 통한 간접적 수익을 얻으실 수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수행 프로세스에서는 제가 지금 체감하기로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이제 많이들은 고려 안 하시고 연구개발, 연구수행, 그 결과 활용에 이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논점은요, 이러한 그 R&D 기획이나 연구 수행, 결과 활용 등에 있어서 지식재산들을 지식재산권, 이제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이겠죠. 지식재산권을 조금 활용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냐면 지식재산권들은 이제 모두 공개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다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 인덱싱이 다 붙어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소팅하거나 검색하셔서 우리 기업의 편리한 정보들로 가공하시거나 어떤 아이디어들을 획득하시기에 굉장히 적당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R&D 기획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연구 수행 단계에서도 결과적으로 연구 수행 결과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시는 것보다는 최초에 연구 수행을 하시면서도 중복되는 특허가 있는지, 그럼 그 특허들을 어떻게 회피해서 연구 수행을 하면 될지, 아니면 남이 이미 해놓은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벤치마킹을 하실 방향 등을 찾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연구 수행 단계에서도 이런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과 활용 부분에서도 라이센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단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구개발 수행 단계, R&D 기획, 연구성과의 보호, 기술 이전 사업화 단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면 지식재산권을 이런 데 활용하라고 제안을 드리냐 하면요. 빅특허는 큰 빅데이터입니다. 2015년 통계만으로 보아도요. 전 세계에서 한 300만 건 가량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중국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특허랑 실용 신호만으로도 중국 한 나라에서만 300만 건이 출원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의 경우에는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꽤 많은 이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로 본다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15년까지 CAGR이 55.3%에 그친 반면 11년도부터 15년까지는 7.6%에 이르고 있어서 그 성장세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1년에 300만 건 이상 되는 이러한 특허들은요, 모두 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가 되어 있고요,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분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언제 출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권리자인지, 그리고 기술 내용은 어떤 건지, 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정보들이 다 인덱싱,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붙어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허 간단하게 키프리스 이제 인터넷 우리나라 특허를 확인할 수 있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뭐 출원인만 치시면 예를 들면 유니버셜 로버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허들을 한국 내의 모든 특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지식재산권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뭐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왜 그러면 출원이 됐고 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한 팩터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창작의 결과물로 뭐 소유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이제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아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연구자께서 신종 모빌리티를 개발을 했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모빌리티를 거의 한 10년의 연구 기간과 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소요하셔서 천신만고 끝에 제품을 만드시고요. 그 신종 모빌리티를 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업화를 시작하시던 찰나에 경쟁 기업들이 보니까 해당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하고 그 소비 수요자들에게 어필을 할 포인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 연구자께서 아니 이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마음 편하게 그 모빌리티를 사서 역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복제 제품을 만들고 그 복제 제품을 6개월 내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그 모빌리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시간 등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경쟁업자들의 불법 복제 상품을 출시한 경쟁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실은 생산 비용이라든가 생산 소요 시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싼 가격의 제품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권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경쟁 기업들에서 밀려서 그런 새로운 노력들이 실은 이제 허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는 그러면 다음부터는 똑같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그러한 시간과 비용 대신에 남의 이제 제품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도 새로 발명을 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제도를 법률로 정한 권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체계입니다. 특허만 하더라도 실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특허를 만들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발명자를 보호해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한 그 보호하는 대가로 이제 그 요구하는 발명자들에게 아니면 연구자나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얻으신 발명 자체를 그대로 공개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공개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하고 있고요. 그런 공개한 정보들은 뭐 키프리스나 여러 USPTO나 일본 특허청이나 여러 각국의 특허청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모두 다 공개된 전문 자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빅데이터로서의 특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가공하고 활용함으로써 연구기획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보호하거나 활용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발명을 한 그 기술을 개발한 주체, 즉 기업이나 발명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기술 자체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런 공개된 기술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기타 경쟁 기업이나 제3자들이 재빨리 그 기술 수준들을 이제 캐치해서 더 나은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이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특허 정보들을
이렇게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는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도요,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허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인 측면은 연구개발 결과를 보호함으로써 이제 그런 그 경쟁 기업이나 경쟁자로부터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허를 주사하게 된다면요, 경쟁 기업이죠. 유니버셜 로보틱스나 이런 경쟁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중복되어 있는 연구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특허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기존의 그 특허들에서 벤치마킹 하거나 기존의 특허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특허들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특허들을 분석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매트릭스처럼 이제 저희가 특허의 어떤 영역에 어떠한 특허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허가 거의 없는 영역, 공백 기술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공백 기술 중에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삼아서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그 부분과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실 수도 있지 싶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 기업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누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글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허 분석들을 환경함으로써 이제 파트너십들을 형성하기 위한 파트너들을 찾는데 쓰실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해서 라이센싱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요. 또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매개로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토로라와 관련된 모토로라 인수를 결정한 기업들에서는 모토로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보다는 모토로라의 지식재산권을 이제 타깃으로 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신문 매체상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었죠. 또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합작 사업을 통한 공동시장 개척이나 경쟁사와 전략적인 업무 제휴. 예를 들면 잉크젯 프린터를 만드는 이제 프린터 제조사들의 경우에는요, 특허 카르텔을 전략적으로 업무 제휴함으로써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제 후발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특허들의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는 이제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경영 전반에서 특허들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연구기획, 연구개발, 그다음에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특허들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R&D 기획 단계입니다. 자, 제가 많이 인용하는 장표인데요. 우리 책상 앞에는 항상 이렇게 모니터들이 한 대씩 있었죠. 그 모니터는 하지만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배가 불뚝한 브라운관 TV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PDP TV, LCD TV, LED TV, 그 다음에 UHD TV, OLED TV, 플렉서블, 그 다음에 양자점, 퀀텀 닷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담고 있는 모니터들이 개발이 되고 그 이전의 제품들을 대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기술의 변화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비단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분야들이 속도가 조금 요거보다는 체감하기에 좀 더 적기는 더 느릴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들을 이제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디스플레이 기업의 CEO라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TV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내가 이후의 시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논문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을 테고 구글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미 철진한 정보들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실제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의 연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쭙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역시 그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우리한테 그런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특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300만 건 이상씩 되는 기술들이 차곡차곡 이제 DB로서 쌓이게 되고요. 그러한 DB들이
다 IPC 분류나 이런 특허 분류들을 통해서 인덱싱이 되어 있는 정보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을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기타 제한적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시키고 향후 20년 동안 권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든 우리 대학이든 우리 공공연이든 간에 이제 특별한 기술들, 내가 보호받아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만 이런 출원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 정보들이 아니라요. 그 기술을 출원한 기업들에게 소중한 정보들이 여기 담기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특허 정보들은 R&D 기획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위 이제 지식재산에 기반한 R&D라고 해서 IP R&D라는 말들을 쓰는데요. R&D 기획부터 수행, 완료 및 기술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동안에 걸쳐서 강한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이제 지식재산 창출을 염두에 두고 IP 전략을 수립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IP R&D라고 합니다. 종래의 연구개발 수행 단계를 R&D IP라고 하면 좀 대비가 되실까요? R&D IP의 경우는 R&D가 먼저입니다. R&D 기획도 이제 별다른 다른 소스들을 통해서 R&D 이제 대상물을 선정하시고 그 선정된 R&D 선정물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셔서 성과물들을 얻는 단계까지는 기존하고 동일하시죠. 그리고 성과물들을 얻고 나서 그걸 IP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R&D IP라고 한다면요. IP R&D는 그 선후가 바뀐 거죠. 최초의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들을 살펴보시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IP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특허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가 있게 되고요. 활용성이 풍부한 권리화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방향 자체를 향후에 초기, 중기, 장기에 걸친 로드맵 자체를 설정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로도 실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해서 신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심으로써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IP R&D의 관점들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내용들하고 대비해서 기술 격차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특허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에 경쟁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 스코프보다 조금 더 상위 차원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경쟁자의 특허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경쟁자의 특허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경쟁자의 특허들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벤치마킹할 부분들, 회피가 필요한 부분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지는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쟁자의 발전보다 한 수 위에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개념 자체가 IP R&D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IP R&D를 통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신규 R&D 방향을 제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신규 R&D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으실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허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주제를 점점 좁혀 나가다 보면요. 그런 시드가 되는 핵심 특허들을 도출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가 되는 그 핵심 특허들로부터 아이디어를 하거나 현존하는 기술적인 과제나 수단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제 그 해결 과제, 솔루션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 토대들 기술적 해결 솔루션들이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등을 가늠하신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초기, 중기, 장기에 거친 이제 그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제 로드맵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단시간 내에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보시는 것 같이 신규한 지식재산을 창출 이제 직접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규한 IP들이 창출이 되고 초기, 중기, 장기에 걸친 로드맵들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지식재산권들이 하나하나의 섬처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 기술들이 아니라 전체가 망으로 짜여져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라이센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P 포트폴리오, 즉 IP R&D이기도 하는 IP 포트폴리오는요. 우리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한 발짝 앞서서 뛰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IP R&D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특허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구글링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연구개발할 주제가 되는 기술들을 파악을 하고 그 기술들을 이제 토막을 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같이 내가 이제 조사할 부분들을 분류하여 테크트리를 작성을 하고요. 테크트리에 맞게 검색식, 구글링할 키워드들을 찾게 되겠죠. 이제 실은 이건 구글링이 아니지만요. 그런데 기존에 그냥 구글링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특허는 실은 굉장히 잘 짜여진 이제 클래스들이 많은 인덱싱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IPC 분류라고 해서 특허 기술들을 모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코드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IPC 분류 코드 하나만 쳐도 그 해당하는 기술 분류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구글링처럼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허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제 시점의 특허들을 모두 확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허를 검색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보통 기술 분야마다 특허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 대략 5천에서 한 10,000건 정도의 특허들을 검색을 해서 유효 특허들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검색 키워드 베이스의 이제 그 조사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이제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런 노이즈들을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건 한 건 보면서 유무효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럼 유효 특허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하면 연구개발 대상 관련도가 높거나 제3 그 경쟁 기업의 특허, 그 다음에 실은 어떤 이제 발명자에게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이제 발명자나 기업의 특허들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유효 특허들을 앞서 테크트리에 맞춰서 기술을 분류하고 이제 등급들,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다면 마지막으로는 소수의 핵심 특허들이 남게 됩니다. 이런 핵심 특허들을 분석을 해서 결론 IP R&D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들을 도출하게 될 텐데요. 핵심 특허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선 정량 분석 또는 이제 특허 랜드스케이프 분석이라고 해서 그 특허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지 정보들이고요. 그걸 정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특허는 논문처럼 기술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내용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논문과 전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이제 특허 정보들은요. 등록된 특허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그 부동산의 권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소에 해당하는 특허 청구 범위라는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성 분석,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IP R&D에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 분석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는요, 이제 83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그 해당 분야의 특허 검색한 결과를 막대 그래프 상으로 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갈수록요, 특허들이 많이 출원이 이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올수록 출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경쟁 기업뿐만 아니라 이 산업 분야의 시장 플레이어들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좀 더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들은요. 보통은 시장 동향이나 산업 동향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적으로 핫한 아이템의 경우에는 특허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으로는 시장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아까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이제 브라운관 TV에 대한 기술은 거의 개발이 되지 않겠죠. 그럼 브라운관 TV의 이제 특허 동향을 보면 이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산업 동향이나 시장 동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R&D 정보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인사이트들을 시장이나 산업이나 아니면 기술 분야에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파이 차트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 특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기술 분야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있는 기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어떤 나라들에서 특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를 할 수 있다면 그 블럭에서의 경쟁 기업이나 그 블럭에서의 시장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오른편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시간대별 순이 아니라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 플레이어들 순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출원한 부부터 보통 이제 10개, 20개 이렇게 기업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아까 테크트리가 있었죠. 지금 이 테크트리는 소재나 공정 이 두 가지로 테크트리가 나뉘어 있는데요. 그 특허들을 많이 출원하는 회사들이 소재나 공정 어디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플레이어마다 다른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출원을 많이 한 기업의 경우에는요, 소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지만 공정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두 번째로 출원한 이제 그 기업의 경우에는 소재랑 공정 특허가 거의 절반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이나 대응 전략들을 세우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제 누워있는 막대 그래프의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나라들의 출원을,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듯 특허 동향 정보, 즉 정량 정보, 기술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이제 기술 분류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꽤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정성 분석의 경우는 이제 기술 내용들을 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백 분야 도출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이걸 저희 술은 OS 매트릭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 횡방향으로는 이제 구성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횡방향 즉 이제 그 칼럼에 대해서는 효과 부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종방향으로서는 칼럼의 그 효과에 해당하는 구성 등을 이제 넣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특허의 개수들을 세서 각각의 이제 그 좌표에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면요, 빨간색 표시와 같이 특허들을 많이 출원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그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같이 특허들을 아예 출원하지 않는 영역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역들을 찾음으로써 어떤 분야가 지금 이제 기술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대한 특허가 공백 분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공백 분야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들을 통해서 공백 기술 영역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경쟁 영역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회피 방안이나 나만의 차별화된 구성 등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도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중기, 장기간의 R&D 방향 수립이나 신기한 IP 포트폴리오를 창출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IP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오른편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시간대 순으로 기술 분류에 어떤 특허들이 이제 포트폴리오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현황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제 IP 히스토리 순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이제 IP R&D 전략을 세우시는데도 이제 쓸모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요, 다양한 방식으로 특허 동향 조사들을 해서 결과물들을 보고서로 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작업 기계장치에 대한 기술들도 이제 그 국가 특허 청사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의 전 세계적인 특허 동향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이나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특허 동향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요, 이 특허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하는 기술은 살포기, 연무기, 수확기, 이양기, 파종기와 같은 농산물, 농작업 기계 장치에 대한 특허 동향을 찾은 것이고요. 요 위에 편인 파이 차트와 막대 그래프는 시간대 순으로 특허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최근으로 갈수록 특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파이 차트를 보면 중국이 거의 76.2%의 특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시간대 순으로 본다면요, 중국 그래프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인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최근 특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최근에 비교적 큰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농작업 기계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런데 하나 주요 출원일 분석을 이제 본다면요,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출원인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3개의 기업이 일본 기업이고요. 중국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기업들은 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고요. 이 3개의 기업들 중에서도 쿠보타를 제외한 나머지 2기업들은 특허 출원 건수가 줄고 있고요. 쿠보타만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이 늘고 있죠. 이제 이걸 위아래의 그래프나 이제 도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향후에는 중국의 기술들이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경향들을 본다면 일본 기업들이나 이제 미국 기업 같이 동네에 이제 뭐 기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선진 경쟁 기업, 선진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특허들이 아직은 이제 중요하고 향후에 걸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서지 정보나 아니면 정성 분석 등을 통해서 R&D, IP와 관련된 전략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으실 테고요. 두 번째, 연구 성과의 보호 측면입니다. 뭐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일부가 되겠죠. 산업재산권은 보통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이렇게 요거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제품, 뭐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더라도요. 요 4가지 이제 기술 자체가 상호 보완하면서 포트폴리오 망을 짜서 이 제품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관절인 액추에이터나 관절, 센서, 티칭 펜던트와 같은 이제 각각 구성 요소들 중에 핵심 기술들의 경우에선 특허를 통하여 보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제 하우징이라든가 이런 이제 로봇의 이제 외관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 신안을 통해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전체적인 외형, 협동 로봇의 외관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인 출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협동 로봇도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표에 관련돼서는 상표권으로 보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4가지 이제 산업재산권이 긴밀히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협동 로봇을 제3자 경쟁 기업의 협동 로봇 대비 차별화하실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연구 성과 개발 단계에서도 초기 연구 성과물 자체가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도 이러한 특허들을 이제 지식재산권을 고려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양질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특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구체적으로 발명이라고 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은 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발명, 그럼 무엇이 발명인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처럼 뭐 UAV라고 하죠. 협동 로봇처럼 굉장히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이제 하나의 그 제품이 될 텐데요. 이러한 UAV의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소재, 부품, 모듈, 장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UAV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을 출원해야 할까요? 예, 굉장히 실로 다양하겠죠. 소재 하나에 대해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는 복합 소재라던가 아니면 부품, 라이다, 레이더, 센서 또는 뭐 이제 플랩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하나의 부품에 대해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추진계통 이 전체에 대해서도 특허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외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어떻게 이제 제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행체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UAV 이제 형상에 대해서도 디자인이나 뭐 특허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요. 또 UAV 지금 이건 노스트럽 그루먼이 이제 개발한 이제 UAV인데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로 출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꽤 다양한 방식의 그 발명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지식재산권을 도출하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실제 특허들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06년도에 윌버라이트나 오빌라이트 형제가 개발해낸 그러니까 특허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동력 비행기의 시효가 될 수 있겠죠. 이 특허는요,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라잉 머신이라는 형태로 각 구성 요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비행기 자체의 물건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화여대 산업협력단에서 출원한 것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드론 기술과 관련된 특허 같으시죠. 하지만 왼편보림에 새 둥지하고 새 물새를 촬영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 발명은요, 드론을 이용해서 철새 도래지를 찾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가 아니라 드론 자체를 이제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이 되겠죠. 세 번째는 보잉 컴퍼니의 이제 특허이고요. 비행기에 대한 그 형태가 보이시죠? 하지만 비행기의 구조나 이런 부분하고는 절대 상관없는 항공기 충돌 감지 회피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제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고 하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협동 로봇의 경우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주안점을 둬서 특허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협동 로봇을 뿐만 아니라 로봇 기술 분야에서의 이제 특허 동향을 보면 이제 선도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은 하드웨어,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센서나 이제 기타 관절이나 이런 이제 하드웨어 구성이나 하드웨어 모듈보다는 그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제어 알고리즘이 훨씬 더 이제 요 합동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섹터 제어나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을 했을 때 이제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산업 동향으로 보면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특허 활동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들을 제어하는 발명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런 특허 정보들도 이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좀 더 이제 벤치마킹 하시거나 뭐 발명 교사로 삼으실 수 있는 특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 예. 자, UR과 같은 경우, 유니버셜 로봇 UR과 같은 경우에도요, 특허들이 전 세계적 포트폴리오로 보면 한 100여 건 정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명과 특허는 뭐 이렇게 때밀이 수건에 대해서도 발명으로 성립을 하겠고요. 그런 모든 것이 특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진보한 것이 특허가 됩니다. 아까 때밀이 수건, 예, 1965년도에 실용신안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법칙을 이용을 하죠. 마찰력을 이용을 하게 있고요. 따라 그 전에 있는 선행문헌들에는 없었고 그 선행문헌들 대비 이제 훨씬 그 노폐물들을 잘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고요. 이러한 특허들을 받게 되면 특허권자는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점하는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이고요. 특허권을 갖게 되면 이렇게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처럼 특허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간적으로는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유한하게 존재하는 권리고요. 우리나라, 그 나라에만 미칩니다.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에만 이제 미치게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때밀이 수건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7번까지 47번이나 심판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행시장권 하나로도 경쟁업자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특허는 1년 6개월 있다 공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등록 특허 공보도 한번 이제 등록이 됐을 때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등록이 되고요. 그런 공개 공보와 등록 공보의 차이점은 이렇게 청구 범위가 차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스프링클러 기술에서는 물을 막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공개 공보상에서는 몸체 안쪽에만 스밀부가 있으면 된다고 했다가 등록 공보에서는 그 스밀 수단이 꽤 마개부도 있어야 되고 오링도 있어야 되고 원뿔 형상이어야 되고 하는 등 꽤 다양한 위치들 한정들로 한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권리 범위가 좁아져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2번 공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기술 이전 사업화 정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거의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공급자에서부터 수요자로 이제 옮아가는 현상이고요. 기존의 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장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공급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수요자를 잘 이을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하고요. 기술 상품 자체도 소모성이지 않고 가치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탐색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개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의 경우에는 기술 도입, 라이센싱 인과 라이센싱 아웃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기술 개발에서부터 실용화, 성장, 성숙, 쇠퇴에 이르기까지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범위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술 개발이나 실용화 단계에서는 기술 이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가요. 성숙 단계에서는 그 기술을 털어내려는 선도 기업들하고 그 기술을 이제 받아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후발 기업들 간의 기술 이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수기 증명의 이론에도 기술 이전은 관여가 되어 있고요. 기술 이전과 특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요. 특허 자체를 양도받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이제 전용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을 이제 얻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다양한 실시권자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형태의 실시권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것들도 기술료와 관련돼서 협상의 여지들이 꽤 많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발명진흥회라는 정부 산하기관에서는요, 지식재산 거래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소에서는요, 특허거래 전문가니 기술 분야별로 16분이 상주하시면서 수요기업과 공급 기술들을 매칭하고 그 기술들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R&D 사업화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을 하신다면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서도 기술을 제때 수급하셔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맞는 빠른 기술 사업화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